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광진도서관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5이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도서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제 단칸방에서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걷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7시가 되면 도서관은 완전히 깨어납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침 회의를 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구석에서 청소 도구들을 정리합니다. 가끔 회의에서 새로 들어올 책 목록이 언급될 때면 절로 귀가 쫑긋해지지만 티를 내지는 않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너무 관심을 보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오전에는 주로 자료실 청소를 합니다. 책장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먼지를 털다 보면 문득문득 예전 생각이 납니다. 서가에 꽂힌 책들 중에는 제가 젊었을 적 밤새워 읽었던 책들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 문학 관련 서가 앞에서는 발걸음이 자주 멈춰지곤 합니다. 청소하는 척하면서 책등을 쓰다듬고 몰래 페이지를 넘겨보는 것이 제 작은 즐거움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도시락은 늘 간단합니다. 밥과 김치, 콩나물 무침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도시락이 아니라 이 시간에 몰래 읽는 책이니까요. 요즘은 새로 들어온 현대시선집을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젊은 시인들의 시를 읽다 보면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제 젊은 시절의 열정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후가 되면 도서관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직장인들도 하나둘 책을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많은 자리를 중심으로 청소를 합니다. 책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이 보이면 청소하는 척하면서 살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찾으시는 책이 있으신가요? 저기 3번째 책장 위쪽에 있는 것 같던데. 하고 말이죠. 특히 문학 전공 학생들이 자료를 찾으러 오면 제 마음이 설렙니다. 저도 모르게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한 학생이 해방기 문학 자료를 찾다가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면서 우연히 그 광경을 보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중요한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할머니가 갑자기 나서서 조언하기가 망설여졌죠. 대신 청소하는 척하면서 그 책이 있는 서가 근처를 맴돌았고 결국 그 학생이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서관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을 읽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는 그때 마지막 청소를 하면서 문득문득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책과 함께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순간이 되니까요. 청소부로 일하면서 매일 이런 순간들을 목격하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도서관을 나설 때면 저는 항상 뒤돌아봅니다. 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도서관을 보며 내일 또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 짓게 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주로 오늘 도서관에서 보았던 책들을 떠올립니다. 가끔은 예전에 제가 강의하던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제자들과 밤새워 문학을 토론하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합니다. 비록 청소부로 일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저는 제 진정한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책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도서관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책들이 신선한 공기를 맡아야 하거든요. 창문을 열 때마다 책들이 깊은 숨을 내쉬는 것 같아 미소가 지어집니다. 먼지 털기 전에 창문을 여는 것은 제가 스스로 정한 규칙입니다. 도서관이 주는 월급은 적지만 이렇게 아침마다 수만 권의 책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제 삶의 특권입니다. 청소는 늘 3층 문학실에서 시작합니다. 시집과 소설책이 가득한 이곳이 제일 좋아서입니다. 걸레질을 하다 보면 책꽂이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먼지를 반짝이게 만듭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시조 한 수가 읊어집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여 올동말동 하노라. 청소를 하면서 시를 읊는 할머니라고 놀랍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1시간쯤 청소를 하고 나면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대부분 입시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들이에요. 도서관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이는 건 구석자리에 늘 앉는 여학생입니다. 까만 교복 차림의 그 아이는 항상 혼자 앉아 공부를 하는데 가끔 책장 너머로 훔쳐보면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곤 합니다. 어느 날은 그 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졸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몰래 김밥 한 줄을 책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깜빡 잠이 든 사이에 누군가 놓고 간 것처럼요. 그리고 청소를 계속하면서 아이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아이는 김밥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배가 고팠는지 맛있게 먹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책장 뒤에서 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손상된 책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표지가 떨어져 나가거나 페이지가 찢어진 책들이 꽤 있지요. 그럴 때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작은 도구함에서 풀과 테이프를 꺼내 조심스레 보수를 합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은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줄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아픈 책들을 치료해주고 있답니다. 특히 오래된 시집들을 보수할 때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 윤동주의 별해는 밤 같은 시들이 담긴 책들은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읽어온 오랜 벗들이니까요. 그 시절 제자들과 함께 이 시들을 읽고 토론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지금은 청소부 일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그 시절의 기억들이 제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서관을 청소하는 일은 제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걸레를 들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문학에 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책장 사이를 오가며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에도 저는 이 도서관에 가득한 지식과 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6시가 되면 도서관의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쯤이면 청소를 거의 마치고 제 작은 공간인 청소도구함이 있는 창고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잠시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도서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고 컴퓨터가 부팅되는 소리가 들리고 사서 선생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새로운 관장이 부임하던 날 도서관은 어쩐지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현관을 지키고 있었고 청소도 평소보다 꼼꼼하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묵묵히 평소처럼 청소를 하면서도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도서관으로 들어섰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임 관장 정유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곧바로 직원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청소부인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자료실 청소를 하면서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이야기들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종이책 중심의 낡은 시스템으로는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전자도서관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날 이후로 도서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열어주던 창문들은 공조 시스템 가동을 이유로 굳게 닫혔고 책장 사이로 스며들던 따스한 햇살 대신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가득해졌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스마트 도서관 프로젝트 현수막이 걸렸고 곳곳에 태블릿 PC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장서 처분 계획이었습니다. 전자책으로 전환이 가능한 도서들은 모두 폐기하고 그 자리에 디지털 열람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오래된 책들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성껏 보수해온 책들이 하나둘 폐기 목록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문학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장님이 2명의 직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책장을 둘러보며 폐기할 도서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집들도 다 폐기 목록에 넣으세요. 어차피 요즘 누가 종이로 된 시집을 읽나요? 전자책으로 충분합니다. 네, 관장님. 하지만 이 중에는 초판본도 있고 절판된 책들도 많은데 더 이상 도서관을 창고처럼 운영할 순 없어요.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저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가에 꽂힌 책들이 마치 살려달라고 저에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체크하고 있는 곳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한국 현대시 전집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꾸준히 수집된 시집들은 그 자체로 우리 문학의 역사였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청소 업무 외주화 계획이었습니다. 정 관장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청소와 경비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어느 날 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청소업체에서 관리를 맡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겨우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우연히 관장의 책상 위에 놓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혁신 전략. 그 아래로 작은 쪽지가 보였습니다. 효율성 극대화, 비용 절감, 현대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진 그 단어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퇴근길, 도서관을 몇 번이나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찻잔을 앞에 두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살펴온 책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침마다 제가 열어주던 창문은 누가 열어줄까요? 홀로 공부하는 그 여학생에게는 누가 김밥을 놓아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대학에서 마지막으로 강의하던 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제 모습,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쓴 시집 겨울나무가 있었습니다. 출간된 지 30년이 넘은 낡은 시집이었지만 그 속에는 제 젊은 시절의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단지 청소부 할머니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평소처럼 성실하게 청소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 도서관의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책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제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4층 자료실의 시집과 문학작품들이 가장 먼저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장의 말로는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시집을 읽는 노인분들도 계셨고 점심시간이면 문학작품을 읽는 직장인들도 많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대출을 하지 않았을 뿐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던 한국 현대시 전집들이 박스에 담겨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30년 전 학생들과 함께 읽었던 초판본들도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부터 서정주의 질맞의 신화까지 한국 현대시의 정수라 할 만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척하며 박스 속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한 권의 책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제가 29살에 출간했던 첫 시집이었습니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이렇게 폐기 목록에서 발견하게 될 줄은 더욱 예상치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집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자 옛 글씨체로 쓰여진 제 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봄날은 가고 꽃잎은 지고 그리움만 남아서 20살의 제자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이 시는 정말 아름다워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른 시집을 제자리에 놓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정유진 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스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들 내일 아침 일찍 수거차가 온대요. 오늘 중으로 정리해 주세요. 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들의 가치를, 이 책들이 담고 있는 우리의 역사와 문학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할머니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서관이 문을 닫은 후에도 저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청소를 더 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남았습니다. 폐기될 책들이 담긴 박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책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한 권 한 권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살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책들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시집들, 절판된 소설들, 귀한 초판본들. 그것들을 제 카트에 옮겨 담았습니다. 청소도구함 안에 잠시 숨겨두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 가지고 나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관장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서류 작업을 하다가 퇴근하려는 참이었나 봅니다. 카트에 담긴 책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폐기 대상 도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하신 건가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카트에서 한 권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시집이었습니다. 관장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던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자 이름을 확인하고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순자 교수님, 혹시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관장의 손에 들린 제 시집이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김순자 교수님이신가요? 서울대 국문과의 그 김순자 교수님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청소부로? 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이 그리웠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책과 멀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관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기억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겨울나무의 저자이신가요? 이번에는 제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30년도 더 된 제 시집을 그녀가 알고 있다니. 그 시집,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입니다. 마지막 겨울나무처럼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시구를 읽고 저는 문학도의 길을 결심했습니다. 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대학원에서 현대시를 전공하려고 했어요. 교수님의 논문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취업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행정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관리자의 얼굴 뒤에 숨어있던 젊은 문학도의 모습을. 앉으시죠, 교수님. 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장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늦은 밤, 도서관은 이미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관장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디지털화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종이책이 주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시에서는 성과를 요구하고 책임자로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고민이 이해되었습니다. 저도 한때 학과장으로서 비슷한 선택의 순간들을 겪었으니까요. 책들을 보수하신 분이 교수님이셨군요. 관장이 깊은 감동에 빠진 듯 말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있었어요. 누군가 밤중에 책들을 고쳐준다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도서관의 미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종이책의 가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균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교수님,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자문위원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공식적인 직함과 함께 말입니다. 청소부가 아닌 도서관의 원로 자문위원으로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침 청소는 계속하게 해주세요. 책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관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서관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청소부 김순자가 아닌 자문위원 김순자 교수로서 도서관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아침 청소를 마치고 나면 저는 이제 문학실에서 작은 강의를 엽니다. 아침의 시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모임에는 매일 1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출근길에 잠시 들르는 직장인도 있고 등교 전에 들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를 읽고 시가 전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 교수님, 우리 도서관의 디지털화 사업에 교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책들을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보존할 가치가 있는 책들은 디지털화하면서도 실물을 보관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도서관의 한쪽에는 한국문학특별보관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귀중한 초판본들과 절판된 작품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화 작업은 진행하되 원본은 특별보관실에서 소중히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사서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도 즐겁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오래된 지식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도서 검색 시스템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느끼는 설렘이 마치 제가 다시 학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특별히 기쁜 일은 제가 매일 아침 보살펴주던 그 여학생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 제가 시 교실을 마치고 나올 때 그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선생님. 수줍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을 놓아주시던 분이 선생님이셨죠?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많이 어려워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선생님이 놓아주신 김밥 덕분에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우리 시 교실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이 쓴 시를 조심스레 보여주었는데 그 안에는 놀라운 재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디지털화 작업도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블릿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온라인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이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어느 날 정관장이 말했습니다. 교수님을 통해 깨달았어요. 도서관의 현대화가 꼭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새 것과 옛 것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책들의 먼지를 털어줍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어 책들이 숨을 쉬게 해주고 책장 사이를 걸으며 시를 은졸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끔은 정관장도 아침 일찍 나와서 저와 함께 책들의 먼지를 털어주곤 합니다. 교수님, 어느 아침 정관장이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동이 트는 하늘에 마지막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책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책의 보관소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익선동 골목에서 40년째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문현우입니다. 올해 78이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사진관으로 향합니다.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제 사진관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의 1층에 있습니다. PHOTOSTUDIOMON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로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쇼윈도가 있지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현상액 준비입니다. 현상액의 온도는 정확히 20도를 맞춰야 하고 습도는 6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온도계를 들여다보며 미세하게 조절하는 이 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섬세하게 악기를 조율하는 연주자처럼 정성스럽게 모든 준비를 합니다. 진열장 안에는 제가 평생 모아온 카메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1950년대 제작된 라이카 M3는 제가 25살 때 산 첫 번째 고가의 카메라입니다. 당시 6개월 월급을 모아 구입했지요. 그 옆의 롤라이플렉스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된 소중한 유산입니다. 각각의 카메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제 인생의 순간순간을 함께한 동반자들입니다. 사진관 벽에는 제가 찍은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1970년대 초 광화문 앞에서 찍은 출근길 풍경에는 당시의 활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회사원들, 교복 차림의 학생들, 리어카를 끄는 상인들이 한 프레임 안에서 어우러져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 대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느껴지고 1990년대 을지로 인쇄골목 노동자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에서는 묵묵한 땀방울이 보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손님은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지만 지금은 하루에 두세 명 오면 다행입니다. 셀프 사진관이 생기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변함없이 제 방식을 지켜갑니다.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는 디지털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암실에 들어가 현상액을 준비하는 일은 제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다루는 일, 그것은 마치 연금술사가 금을 만들어내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필름에 있던 이미지들이 현상액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의 마법 같은 경이로움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 사진관의 특별한 점은 바로 이 암실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진관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암실을 없애버렸지만 저는 오히려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벽면 가득 진열된 약품들, 정교한 온도 조절 장치, 수십 년간 사용해 온 확대기까지. 이곳에서 저는 매일 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창 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진열된 카메라 렌즈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부서집니다. 이런 날이면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이 사진관을 열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사진은 빛과 시간을 담는 일이야. 빛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지.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깊이 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현상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에서는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먼지 한 점 없이 닦아놓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첫 손님을 기다립니다. 40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순간들을 필름에 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이제 그만 디지털로 바꾸시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감동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현관문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와 함께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숨이 가쁜 것을 보니 뛰어온 모양입니다. 허름한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 목에 걸린 카메라 스트랩이 방송국 로고를 달고 있네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여권 사진 찍어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빨리 되나요? 촬영 보조라고 자신을 소개한 민준호 씨는 25살이라고 합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해외 촬영이 급히 잡혀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 리뷰를 보고 왔다는데 제 사진관이 집에서 제일 가까웠나 봅니다. 앉아보시게. 여권 사진은 배경도 맞춰야 하고 빛도 잘 맞춰야 하니 시간이 좀 필요하네. 카메라를 꺼내들며 말씀드렸더니 민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제가 꺼낸 카메라가 디지털이 아닌 필름 카메라였기 때문이겠지요. 아저씨, 그거 필름 카메라인가요? 요즘 누가 필름 카메라로 증명사진을 찍나요? 디지털로 찍으면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들어 올려 그의 얼굴을 프레임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은 빠르지. 하지만 빠른 게 늘 좋은 건 아니야. 이 카메라로 찍으면 자네 얼굴의 질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거든. 피부 톤도 실제와 더 비슷하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 그냥 여권에 붙일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술 사진 찍자는 게 아니라고요. 민준호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지요.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리뷰를 봤거든요. 다들 오래 걸린다고,
비싸다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냥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시라고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사진 품질이 엄청나게 좋게 나온다고요. 저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처음은 아니니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게 있다네. 필름에는 시간이 담기거든. 현상하는 과정에서 내가 자네의 표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가장 좋은 순간을 골라내는 거야. 그게 진짜 사진이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진이요? 전 그냥 여권 사진이 필요하다고요. 뭔가 대단한 걸 찍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아, 정말 미치겠네. 시간 낭비했네요. 민준호 씨는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 진열장 위의 먼지가 흩날렸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기술은 발전하는 건데 고집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다 문 닫게 되면 후회하실 텐데. 문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간 그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시대가 변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셔야죠. 이러다 진짜 장사 다 망하실 거예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까부터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렌즈에 비친 제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네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제 모습입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고요가 다시 사진관을 채우는데 방금 전의 일이 마치 짧은 폭풍우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중년의 신사가 들어왔네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는 익숙한 걸음걸이로 진열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우진 감독입니다. MBC 다큐멘터리 국장을 지내다가 이제는 한국 최고의 영화 감독이 된 제 제자지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강 감독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시나리오 파일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제가 20년 전 선물했던 라이카 카메라가 걸려 있네요. 이번에 새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80년대 광주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라. 그때였습니다. 민준호가 다시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근처 디지털 사진관들이 모두 문을 열지 않은 이른 시간이라 다시 온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발걸음이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네요. 아저씨, 죄송한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민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강우진 감독을 알아본 것이지요. 방송국 막내 촬영 보조가 모를 리 없는 인물이니까요. 강우진 감독님? 자네가 누구인가? MBC 영화 제작팀 막내 촬영 보조로 일하고 있는 민준호입니다. 그래,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나? 이분을 뭐라고 불렀나? 강 감독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저씨라고? 이런 무례한 자네가 감히 이분을 아저씨라고? 지금 당장 정중한 사과를 올리게. 자네 상사인 김철수 촬영 감독을 알지? 그는 이분 앞에서 아직도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는다네.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강 감독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걸린 사진들을 보게. 저 사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나 하나. 저 흑백 사진 한 장 한 장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기록이야. 1980년 5월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사진들이 저기 있어.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거야. 민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사진들, 87년 6월 항쟁의 현장,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 그리고 각 사진 아래에는 작게 포토바이 문 하이언우라고 쓰여 있었지요. 이 사진들이 모두 선생님 작품이었습니까? 민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들은 제 과거의 기록일 뿐이네. 하지만 진정한 사진의 가치는 단순히 무엇을 찍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찍었느냐에 있다네.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 필름 카메라들, 이 현상 기술이 바로 그 어떻게를 결정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에 사용했던 니콘 F1을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했었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으로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 디지털이 편리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함 속에 진실이 있는 법이야. 필름을 현상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지. 민준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이 보였네요. 강우진 감독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자네 같았어. 빠르고 편한 것만 찾았지. 하지만 이분 밑에서 필름 현상하는 법을 배우면서 깨달았네. 사진은 그저 이미지를 찍는 게 아니라 순간을 담아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을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비가 내리는 10시 새벽, 민준호는 홍제천 둑방에 서 있었습니다. 방송국 다큐멘터리 사라지는 것들의 기록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이곳에서 빨래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는 작품이었지요. 마지막 촬영 대상인 김옥순 할머니는 오늘을 끝으로 빨래터를 떠난다 했습니다.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마지막 빨래를 하고 있었고 제작진은 곳곳에서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호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게 보여주신 40년 전 사진, 문현우 선생님이 찍은 청계천 할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흑백 필름에 담긴 그들의 주름 하나하나가 시대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호 씨, 뭐해요? 찍어야죠. 선배의 외침에 급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빨래를 개켜 바구니에 담는 순간 그 눈가에 맺혔던 이슬 같은 눈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4K 화질이어도 아무리 최신 기종이어도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진관 암실에서 민준호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니콘 F1을 들고 할머니의 마지막 날을 찍었더라면, 36장의 필름 안에 담긴 진실한 순간들이었더라면, 셔터를 누르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기다렸더라면, 디지털 카메라의 버릇이 남아있구나. 무한대의 가능성이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는 거지.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백 장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제 시선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대신 무작정 셔터를 누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호는 방송국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선배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입봉을 앞둔 촬영 감독 자리도 마다하고 그는 종로의 낡은 사진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1960년대부터 써오신 현상통을 내어주셨습니다. 녹슨 현상통 바닥에는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암실에서 필름을 현상하며 민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사진은 단순히 이미지를 담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상액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필름처럼 인생의 진실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다림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한 달 후 민준호는 홍제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필름 카메라를 들고서 빨래터는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 남겨진 시간의 흔적들을 찾아 셔터를 눌렀습니다. 단 한 장도 허투루 찍지 않았습니다. 필름 한 롤에 담긴 36장의 사진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닌 그의 시선과 마음이 담긴 예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진의 의미를.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하며 민준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묵묵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사진처럼 진정한 예술가의 길도 그렇게 시작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종로의 겨울 아침은 적막했습니다. 문현우 사진관 앞에 걸린 간판이 찬바람에 흔들렸습니다.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그 간판 아래 새로운 글자가 더해졌습니다. 필름 현상 및 디지털 아카이빙 전문. 민준호의 제안으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지하 암실에서는 늘 그랬듯 현상의 온도를 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MBC 다큐멘터리 사라지는 것들의 기록 시사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그 빨래터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방송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준호가 필름 카메라로 다시 찍은 빈 빨래터의 모습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지요. 선생님, 드디어 왔습니다. 민준호가 들고 온 것은 오래된 흑백 필름들이었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제가 찍어온 서울의 모습들, 사라져간 풍경들,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천 컷의 필름이었지요. 민준호는 이 필름들을 디지털화해서 영구 보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스캔이 아닌 필름의 질감과 입자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방식으로. 암실 한켠에는 특별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고성능 스캐너와 보정 장비들. 하지만 그것은 디지털 작업실이 아닌 암실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술이 전통의 한 부분으로 스며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꺼낸 필름은 1982년 청계천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상에게 담그자 40년 전의 서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장마차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 어둑한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민준호가 디지털로 담아냈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민준호의 말에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급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담고 있는 시간의 무게를 이해하는 예술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우리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필름을 현상하고 디지털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달라진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호의 시선은 디지털의 편리함 속에서도 필름의 진정성을 잃지 않았고 제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은 새로운 기술 앞에서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진관 2층을 작은 갤러리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옛 필름들을 디지털로 복원한 작품들과 새로 찍은 필름 사진들을 나란히 전시하는 공간. 거기서 젊은 작가들에게 필름 사진을 가르치고 현상 기법을 전수하자고 했습니다. 사진은 결국 시간을 담는 예술이잖아요.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찍었던 그 거리는
이제 고층 빌딩 숲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삶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처럼 우리의 사진관도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진관 2층 갤러리 오픈 날이었습니다. 시간의 기록자들이라는 제목의 첫 전시회입니다. 한쪽 벽면에는 제가 40년간 찍은 서울의 모습이, 다른 벽면에는 민준호가 새롭게 찍은 같은 장소들의 현재 모습이 걸려 있었습니다. 1980년의 종로거리와 2024년의 종로거리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지요. 전시장 중앙에는 특별한 작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홍제천 빨래터의 마지막 날을 담은 민준호의 흑백 사진입니다. 텅 빈 빨래터, 버려진 빨래판, 마지막으로 남은 비누 거품의 흔적. 디지털로는 포착하지 못했던 그 순간의 진실이 필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관람객은 뜻밖에도 방송국 촬영팀이었습니다. 민준호가 그만둔 뒤 새로 들어온 신입 작가들이었지요. 그들의 손에는 최신 디지털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갤러리 한켠에 마련된 작은 암실에서는 필름 현상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준호가 직접 현상액을 준비하고 필름을 담그고 인화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 센서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특별한 입자감과 톤의 변화를 목격한 젊은 작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이라고 했지요.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오래된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카메라를 고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민준호는 그 카메라를 받아들고 천천히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카메라 하나하나의 부품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며, 밤이 되어 갤러리 문을 닫으려 할 때 마지막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였습니다. 홍제천 빨래터의 마지막 주인공이지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신의 사진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1975년 제가 찍었던 청계천 빨래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옥순 할머니가 있었지요. 사진이란 건 말이야, 시간을 훔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란다. 할머니께 사진을 돌려드리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준호가 새로 찍은 사진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홍제천 마지막 날의 모습이었지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진관으로 내려와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창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쇼윈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든 고등학생이었지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두드린 그 학생의 눈빛에서 40년 전 처음 카메라를 들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진관은 매일 아침 새로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필름을 현상하는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새로운 세대들이 깊이 있는 시선을 배워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자신만의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입니다. 40년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인간의 이야기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할 것입니다. 필름이든 디지털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셔터를 누르는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